자, 오늘은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부터 보도록 할게요. 920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에서는 각 정부별 업적, 그리고 민주화운동, 개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일단 각 정부별 업적.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 6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헌법이 바뀌어서 체제가 바뀌면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헌법은 총 9번 바뀌었지만 6공화국이라고 하고, 사실 6공화국이 된 거는 1987년이거든요. 부차 개헌이. 자, 아마 뉴스나 이런 거에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87 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헌법이 바뀐 지가 벌써 87년이면 몇 년 됐어요?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이 헌법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의 현실에 맞게. 그래서 개헌을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헌법은 9번 바뀌고, 그리고 대통령이 올해가 20대 대통령이죠. 이번 대통령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20대 아니야? 그런 것 같아. 19대인가?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것도 조금 이따 세워봅시다. 정부별 업적과 그리고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은 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대표될 수 있겠죠. 민주화운동과 개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 단원에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초대 정부부터 봐야 되겠죠. 초대 정부는 뭐 이승만 정부죠. 1공화국 이승만 정부 보시고, 연도 보시면은 한 12년 정도 되죠. 자, 볼게요. 이승만 정부는 반공제일주의. 그래서 반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심지어는 이 이승만 정권의 통일 정책은 뭐였냐면 북진 정책이었어. 이제 북한 우습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쳐들어가서 통일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북진 통일을 내세우기도 할 정도로 독재를 강조했었고, 하지만 독재 체제가 강화되죠.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의 개헌은 독재 체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개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헌 먼저 봅시다. 첫 번째가 발췌 개헌. 개헌이 총 9번 있다고 했고, 그만큼 개헌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헌을 중심으로 어떤 정부에서 어떤 개헌이 있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제 첫 번째 개헌은 발췌 개헌인데, 그러면은 발췌 개헌 전에 처음 만들어진 헌법이 있으니까 고쳤겠죠. 그럼 처음 만들어진 헌법을 우리가 무슨 헌법? 제헌 헌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헌 헌법은 그럼 누가 만들었죠? 제헌 헌법은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헌법인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50 총선거에서 우리가 누구 뽑았다고 했냐면 제헌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선거는 금방 제가 얘기했죠.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하고 5월 31일 날 국회가 구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헌법을 공포한 날이 우리가 쉬는 국경일이죠. 제헌절. 알죠? 여러분, 7월 17일이 제헌절인 거.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헌법이 제헌 헌법이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발췌 개헌 같은 경우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헌법이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뀐다는 거냐면 체제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제로 할지, 내각 책임제로 할지,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할지, 뭐 중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을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지, 아니면 선거인단이 뽑는지, 국민이 뽑는지, 국회의원이 뽑는지,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의 핵심은 일단 대통령을 누가 뽑냐. 뭔 말인지 알겠죠?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을 누가 뽑냐? 국민이 뽑냐? 국회의원이 뽑냐? 아니면 선거인단이 뽑냐?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냐? 대통령을 누가 뽑냐? 그 다음에 국회가 한 개냐 두 개냐? 국회가 하나면 뭐라 그래요? 하나, 단원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회가 두 개면 뭐라고 하겠어? 양원제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아직 좀 잠이 들겠지? 잘 듣고 있지? 얘들아? 잘 듣고 있지? 아직 잠이 덜 깼어. 그래서 지금 워밍업이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여기 나올 용어들은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양원제냐 단원제냐, 아니면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
아니면 국회의원을 대통령을 누가 뽑냐? 그리고 임기는 몇 년이냐? 보통 대통령의 처음 초대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이었을까요? 물론 지금은 5년제죠. 당연히. 근데 이때는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었어요. 그리고 2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4년 중임. 자, 일단 대통령제,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을 누가 뽑았냐면 국회에서 뽑았어요. 이때는, 처음 국회의원, 그러니까 처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잖아요. 이승만은 그럼 우리가 뽑았냐? 아니, 우리가 안 뽑았어요. 국회에서 뽑았어요, 초대 대통령. 그래서 국회 간선제라고 그래요. 간선이라는 건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대신 뽑았다라고 할 때 간선제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국회는 몇 개? 1개.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단원제라고 했죠. 그래서 국회는 단원제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는 4년. 그러면 대통령 지금은 몇 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당연히 한 번이죠. 그쵸? 단임이라고 그래요. 한 번만 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중임 할 수 있다. 2번 할 수 있다. 대통령은 2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4년 중임제. 이해되죠? 4년 중임제. 그리고 아까 국회는 1개라고 했으니까 단원제. 지금 제가 칠판에다 쓴 것들이 재헌헌법에서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9번 바뀌었다고 했죠. 어떻게 바뀌냐? 요게 이제 개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제가 이 설명을 왜 이렇게 자세하냐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차 개헌에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냐. 요거 9번 바뀌었겠죠. 물론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거랑 상관없는 개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체제와 관련이 없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그런 헌법도 있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8차 개헌하면 무슨 내용인지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6차 개헌, 7차 개헌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요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을 알고 그 다음에 몇 차 개헌, 1차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2차에서는 뭐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9번이나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재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재헌절이죠. 이때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개헌이 바로 발췌개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왜 발췌개헌이라고 하냐면 발췌라는 게 무슨 뜻이냐. 발췌는 많은 내용 중에서 그 부분만 딱 뽑아서 뭔지 알죠? 우리가 뭐 독서 읽는 법 중에서도 뭐 발췌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 부분만 뽑아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발췌개헌도 그 많은 헌법 중에서 딱 그 한 부분만 딱 뽑아서 바꿨다. 그 부분만. 그래서 발췌개헌이라고 하고 일단 연도 한번 체크해 보는데 자, 연도는 1952년이에요. 자, 여러분 대통령이 1대 대통령이 몇 년부터 몇 년? 물론 이승만이죠. 1대 대통령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을까요? 48년부터 몇 년까지 해야 돼? 52년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아까 2번 할 수 있다면서요. 대통령을. 그럼 이승만도 대통령 한 번 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대통령을 누가 뽑아줬어요? 국회의원이 뽑아줬다고 했죠. 아까 국회 간선제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요 재헌 국회의원, 요 헌법을 만든 재헌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대 국회의원, 이렇게 볼까요? 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1948년부터 50년에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 2대 국회의원이 뽑혔어요. 1950년이라고 했죠. 6.25 전쟁 직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 전에 국회의원을 뽑았죠. 그러니까 한번 물갈이가 싹 됐는데 문제는 1대 국회의원은 이승만의 우호적. 하지만 2대 국회의원은 1950년에 뽑혔죠. 이제 1954년까지. 이제부터는 4년씩이에요. 국회의원 임기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무소속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의 비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승만의 반대, 이승만 반대파. 왜냐하면 요 1대 국회의원 선거, 즉 50총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이번에는 많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어요. 예를 들면 남북협상파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김구나 김규식 세력.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를 안 했어요. 나 안 나갔다 이 말이죠. 내가 나가도 당선될 수 있지만 안 나갔어. 왜냐면 나랑 아직은 좀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갔지만 자 2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승만 반대파가 대거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2대 국회의원들이 자 여기 이제 국회의원이면 1대 대통령 금방 우리 얘기했던 1대 대통령이 1947년부터 1952년까지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아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때 발췌개헌이 이제 국회의원은 새로 물갈이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앞두고 있어요. 물론 6.25 전쟁 중이긴 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의 반대파들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회 간선제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승만이 당선이 안 될 것 같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반대파들이 많아서 나를 안 뽑아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어쨌든 내가 대통령을 한 번은 더 해봐야 되잖아. 법에 2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헌법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2대 총선에서 반 이승만파가 다수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랬고 실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실정 이 단어가 있어요. 실정은 정치를 잘 못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정 어디서 나왔었냐면 예전에 무신정변 일어났을 때도 의종의 실정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실정 정치를 못했구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승만 정권이 실정을 했냐. 예를 들면 6.25 전쟁 과정 중에서도 민간인 학살이 여러 번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책에도 나올 텐데 민간학살이라든가 6.25 전쟁 중에 있었던 민간학살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방위군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요 이승만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시면 이 이제 국민방위군 사건은 뭐냐면 1.4 후퇴 즈음에 그러니까 1951년 6.25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 해에 51년 초에 그때쯤 국민방위군이라고 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예비로 군인들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로 이제 앞으로 싸울 군인들을 뽑아놓은 거야. 그게 국민방위군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뽑아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동을 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 예산을 다 착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국민방위군 전쟁하다 죽은 게 아니고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옮기고 이거를 못해서 멀쩡하게 뽑아놓은 예비 군대를 몇만 명을 죽인 사건. 그러니까 이 몇만 명이 어떻게 죽었냐?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길바닥에서. 전쟁하다 죽은 게 아니야. 예산이 확 책정이 됐는데 중간에 빼먹는 나쁜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국민방위군이라고 뽑아놓은 사람들, 전쟁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길바닥에서 얼어 죽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동자를 찾고 재판을 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을 했겠죠. 두 명 처형당했는데 이때 이 2명이 착복한 금액이 지금 돈으로 하면 몇 천억쯤 될지도 몰라요. 그때 돈으로 몇 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돈은 뭐 환 이런 단위를 썼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돈으로 몇 억이면 그거는 뭐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진짜 몇백억, 몇천억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정도를 단 2명이 다 어디로 이제 돌려먹었다는 얘기죠. 빼먹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아마 그 돈들이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가고 뭐 정치계로 들어가고 정치자금으로 쓰이고 그랬겠죠.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건도 벌어지면서 양민학살, 민간학살도 벌어지고 6.25 전쟁 중에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을 탄압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죠. 이제 이 내용 보려고. 자,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유당이 창당했어요. 자유당이라는 건 보수적 세력들을 모아서 여당으로 그러니까 이승만 정당이 자유당이에요. 이승만의 정당이 자유당이다. 그래서 자유당을 만들어서 이제 선거를 치렀죠.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6.25 전쟁 중이에요. 여기 보시면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6.25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임시 수도가 부산이고 그 부산에서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아예 요 표결하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거의 납치 수준으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 표결, 그러니까 헌법 개헌을 하려면 뭐 그런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들만 동원해서 표결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발췌 개헌이 통과가 돼서 결국에는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직선제라고 했잖아요. 직선제라는 건 국민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직선제. 왜냐면 국회의원이 선출하면 당선이 안 될까 봐. 그래서 국민들이 뽑아주는 요 체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양원제라고 해서 국회를 2개로 바꿨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양원제로 바꿨지만 실제로 양원제로 운영되지는 않아요. 그냥 명분만 양원제지 실제로 국회의원이 2개, 국회가 2개이진 않는다. 자, 어쨌든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이렇게 2개가 같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직선제와 양원제가 같이 나오면 발췌 개헌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 대통령 선거는 6.25 전쟁 중에 한 거예요. 전쟁 중에도 선거가 치러졌다. 그래서 왜 예전에 우리 코로나 막 유행할 때 팬데믹 때도 우리나라 선거하고 그랬잖아요. 투표하고. 그게 막 외국에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도 투표했었어. 뭐 코로나야 뭐 이렇게 하면서 투표를 했었죠. 그래서 요 어쨌든 전쟁 중에 투표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인식이 의식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가 이씨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조선왕조가 이씨잖아요. 그래서 어디 왕족이겠지, 왕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이때는 뭐라고 하기도 했냐면 시골 노인들 같은 경우는 왕이 살아있는데 왜 왕을 또 뽑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이런 게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고무신 막걸리 이런 거 주면 투표하고 찍어주고, 이제 좀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야 이제 뭐 막걸리 주고 고무신 줘도 이제 딴 사람 찍고 했겠지만, 이때는 그런 거 받아먹으면 다 찍어야 되는 줄 알고 굉장히 좀 순박한 시대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자, 결국에는 2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고 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또 있어. 대통령은 몇 번만 할 수 있어요? 2번. 다 했잖아, 이승만 대통령. 그럼 이제 그만해야 되지. 근데 또 하고 싶거든. 계속. 그래서 헌법을 또 바꿨어. 자, 그리고 자 봅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헌법을 또 바꾸게 되죠. 민의원 선거라는 건 국회의원 선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헌은 4.4.5입 개헌이죠. 자, 4.4.5입 개헌은 두 번째 2차 개헌이고 연도 정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4.4.5입 개헌 봅시다. 1954년이고, 자, 내용을 좀 체크해 보시면 내용은 뭐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자,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만 중임 제한, 그러니까 중임이라는 건 2번 하는 거예요. 2번으로 제한된 이런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없앤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2번만 해야 되는 제한이 없으니까 이제 언제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쭉 당선만 되면 종신 대통령도 가능하죠. 당선만 되면. 그래서 이게 바로 4.4.5입 개헌이고, 자, 그런데 이거를 왜 4.4.5입이라고 하냐? 4.4.5입이라는 게 4 이하는 죽이고 5 이하는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하면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그런데 이 반올림의 기적의 논리를 내세워서 결국에는 개헌이 통과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 국회의원의 정수가 203명이었어요.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돼요. 그러면 203명의 3분의 2는 얼마냐면 135.333이에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135.333이니까 최소한 몇 표 이상이 나와야 가결, 통과가 되는 거냐면 136표가 나와야, 그래야 가결이 되는 거예요. 가결, 통과가 되는 거죠. 헌법이, 개헌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표결에 붙여봤더니 부결이 됐다는 거죠. 부결은 통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35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딱 한 표가 부족해서
헌법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개헌이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부결된 상태로 끝난 거죠. 이렇게 끝. 근데 갑자기 서울대 수학자 뭐 이런 사람들을 정부에서 이제 불러서, 그때는 경무대였어요. 청와대가 아니라 경무대였는데, 그때 막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머리를 이제 쥐어짜서 다다음 날쯤인가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 야, 이거 부결됐던 거 이거 아니야. 가결이야. 다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그 기적의 논리가 4.4.5입의 논리였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135.333, 333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0.3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올림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반올림을 적용하면 원래는 136표가 나와야 되는데, 반올림을 적용하면 0.333은 삭제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반올림이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135표면 통과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때는 가능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4.4.5입 논리를 내세워서 대통령, 그 헌법 개헌이 통과가 된 걸로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가결, 통과가 된 걸로 해서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만 되면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임 제한이 없는 거예요. 2번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진 거죠. 자, 그게 바로 4.4.5입 개헌이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 921페이지 사료 탐구 아래쪽 사료. 아래쪽 핑크. 자, 봅시다. 4.4.5입 개헌 내용 볼게요. 원래는 제55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서 1차 중임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은 2번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임 제한이죠. 2번만 해야 돼. 그런데 이 4.4.5입 개헌이라는 건 아까 초대 대통령의 안에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고 했죠. 이 부칙을 집어넣은 거예요. 4.4.5입 개헌이라는 건 거기 밑에 부칙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집어넣은 헌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럼 부칙의 내용이 뭐냐면,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그럼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겠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55조 1항의 단서 제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한 줄을 집어넣은 게 4.4.5입 개헌이고,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4.4.5입 개헌이라는 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개헌이냐? 이승만 대통령 딱 한 명만을 위한 개헌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 요 개헌을 통과시켰고, 자, 그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겠네요? 됐죠? 그게 바로 3대 대통령 선거고, 이거 얘기만 들어도 좀 어처구니 없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당 말고 야당 국회의원들, 그때 이제 무소속이 많았는데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반대 정당을 만들어요. 여러분, 여당, 야당은 뭔지 알죠? 여당은 지금 현재 대통령을 배출한 그 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국민의힘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야당은 그 이외의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당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민주당이에요. 이 민주당이 지금의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민주당을 어처구니 없으니까 민주당을 창당하게 돼요. 그래서 야당으로 창당을 한 게 바로 민주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정부통령 선거라고 해서 이승만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60년대까지죠. 60년 전에 50년대에 부통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는 이승만 정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부통령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정부통령 선거다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이때 대표적인 당이 정이 대통령이에요. 알죠, 여러분? 그 다음에 부가 부통령이겠죠? 그 다음에 이때 정당이 대표적으로 자유당, 이승만의 정당이 자유당이니까. 그래서 자유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왔냐면 당연히 이승만. 부통령 후보로는 이기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기붕은 이승만 정권의 2인자이면서 이승만한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기붕이 자신의 아들을 양자로 이승만에게 들여보낼 정도로 두 가족은 굉장히 절친이었고, 근데 문제는 이기붕이 엄청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목받을 만한 점이 없어. 이런 인물을 내세웠으니까 당선될 리가 있나, 당연히. 당선이 안 됐겠지.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신익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신익희는 초대 국회의장? 네, 초대 국회의장이었고, 뭐, 독립운동도 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 다음에 부통령은 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는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조봉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는 좀 낯설지만 이 사람은 초대 농림부 장관,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을 맡았던 사람이어서 농지개혁을 또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게 1956년에 3대 정부통령 선거죠. 자, 그런데 이 선거에서 이제 원래는 2번만 해야 되는 대통령이 3번째 또 당선되려고 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또 분노를 했겠죠? 그래서 이때 선거에 선거 포스터를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921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에 지금 민주당 포스터죠. 거기 뭐라고 썼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구호가 쭉 가운데 써 있고 자, 이렇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공세를 펴니까 반대당인 자유당에서 뭐라고 했냐.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자유당에서는 뭐라고 했냐. 갈아봤자 더 못 산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맞불 작전을 했죠.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포스터 전쟁이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서로 선거운동을 맞불을 놓으면서 하게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무슨 선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국회의원 선거였는지 대통령 선거였는지 지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뭔지 모르겠는데 그 선거에 포스터에 이게 나왔었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몇십 년 지났는데 뭐 선거 이 문구나 이런 게 좀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956년에 포스터에 이 문구를 그대로 쓰면 얼마나 좀 창피하지 않냐? 모르겠어요. 이제 나름 참신하다고 갖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나 봐. 저런 말을 왜 썼지? 이런 생각을 좀 뭔가 이제 좀 더 참신한 말이 개발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옛날 걸 가져다 쓰고 있으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좀 나쁘끄럽다? 약간 제가 볼 때는 저 혼자, 나 혼자 좀 창피한데? 이랬는데 어쨌든 몇 년 전에 선거에 요 포스터, 요런 문구가 등장했었죠. 자, 그럼 이제 1956년 선거 어떻게 됐냐? 신익희라는 사람이 전라도 쪽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기차를 타고, 호남선 기차겠죠.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신익희가 사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중간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또 촉이 발동돼가지고 이 냄새가 좀 나는데? 또 누구야 또 누가 또 이런 사건을 벌였어. 아니고 자연사예요. 자연사. 그냥 죽은 거야. 아파서 병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요 신익희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신익희가 사망을 한 건 알고 있지만 이때 투표용지를 바로바로 교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투표용지는 그냥 신익희 이름이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미 신익희 죽은 거 알아. 하지만 이승만이 또 대통령이 당선될 걸 생각하니까 진짜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신익희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효표죠. 사실 이 사람 찍으면 뭐에 이미 죽었는데, 근데 추모표라고 표현해요. 추모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무소속이었던 조봉암이 유효 득표 30% 정도의 아주 높은 득표를 해서 이승만한테는 엄청난 정적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됐고, 자, 어쨌든 이승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여당이니까 이승만은 거의 당선이 된 거고, 그 대신 장면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장면이 부통령이 당선이 되는 이런 양상으로 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죠. 자, 3대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이 연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발췌개헌 52년, 4.4.5입 54년, 3대 대통령 56년. 요 연도를 좀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승만이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3번째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자, 근데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이때 막 무소속으로 나왔던 애들, 나 비판했던 애들,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래서 독재 정치를 강화하면서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진보당 사건. 자, 요 조봉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표를 많이 얻어서 이제 정치가로서 부상을 했다고 했죠. 요 조봉암이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들게 돼요. 진보당이라는 당을 창당을 하게 되고, 이 진보당을 탄압하면서 결국에는 조봉암을 간첩 혐의를 씌워서 결국에는 사형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린 거지. 실제로 나중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조봉암은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람 간첩 아니었어. 나라에서 죽인 거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진보당 사건. 진보당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조봉암 처형시키고 네, 그런 사건이 바로 진보당 사건이고 그 다음에 보안법 파동이라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면서 이제 이런 반대파들을 탄압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을 폐간했어요. 경향신문은 그 당시에 야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정부 비판을 좀 더 했던 그런 언론사였죠. 그래서 요 경향신문을 폐간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진보당 사건 1958년이고 그 다음에 조봉암 처형됐죠. 그 다음에 경향신문 폐간이 1959년이고 그래서 이렇게 독재 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간은 또 흘러서 이번에는 4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1960년에 4대 대통령 선거가 또 4년이 금방금방 가잖아요. 4대 대통령 선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민심 위반, 28 대구 학생 의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요게 이제 아까 3대 대통령이었잖아요. 자, 이제 4대 대통령 선거가 1960년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가 활용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딱 여기만 바뀌었거든요. 아까 신익희가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요 상태 그대로 해서 이제 재활용 한번 해볼게요. 표를. 자, 요 상태 그대로 해서 여기에 조병옥만 들어가면 돼요. 요게 바로 4대 대통령 선거. 자,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 요 조병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선거 전에, 대선 전에 자, 나 미국에 잠깐 다녀올게. 아픈 데가 있어가지고 병 좀 치료하고 올게. 그래서 미국에 간 사이에 조병옥이 또 사망하게 돼요. 역시 이것도 여러분 자연사예요. 자연사.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난 놈은 난 놈이야. 반대 세력이 다 죽어.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야. 그냥 장난으로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병옥이 또 사망을 하게 되고 요 그대로 선거에 나가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럼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단독 후보로 나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당선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85세가 넘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85세 하면 할아버지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때 85세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으로 하면 거의 100세쯤 되지 않을까? 체감상?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연령대가 또 다르니까 그 구조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막 얘기가 있었어요. 이승만이 그렇다 그런 질환이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단독 후보로 거의 나간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선은 될 텐데 조금 부족하네, 이제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제 자유당에서도 이승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승만이 잘못되면 그 대통령의 역할을 누가 하냐? 부통령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은 거의 당선이나 마찬가지니까 정말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꼭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승만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려면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지, 이기붕? 능력이 없고 인기도 없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뭘 해야 돼? 부정선거를 해야지. 결국에는 이제 부정선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하게 되냐면 4인조, 5인조 투표라고 해서 기표소 있잖아요. 이렇게 찍으러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3명, 5명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너 누구 찍는가 보자 이러면 당연히 뭐 이승만 찍어야죠. 당연한 자유당 찍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로 한다든가 아니면 투표함 바꿔치기라고 해서 미리 표를 찍어 놓은 투표함으로 바꿔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 좀 하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불법을 저질러도 좀 디테일하게 불법을 저질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유권자가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최소 100표 이상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찬성이든 반대든. 근데 너무나 부정선거를 이제 드러내놓고 하다 보니까 막 유권자가 원래는 100명이 100표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 막 150표 나온다든가 전혀 디테일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부정선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투표를 하는데 여당, 야당 참관인들이 다 들어가서 앉아있도록 되어 있어요. 투표하러 가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참관인들이 앉아있고 하는데 문제는 야당 쪽 참관인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장 같은 거 차고 다니면서 뭐 이제 자기가 여당임을 나타내면서 공포 분위기를 막 조성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야당 참관인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니까 선거한 그 날부터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부정선거 다시 해라 이러면서. 결국에 이제 이기붕도 당선이 됐거든요. 당연히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장면이 아니라 이기붕이 당선이 결국에는 되는데 이게 부정선거니까 당연히 시위가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특히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가 있었던 곳 중에서 이제 마산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에 17살짜리 고등학생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고1 입학한 말하자면 이제 입학하는 요 애 하나, 학생 하나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누구냐? 김주열 군이라고 하는 학생이죠. 근데 뭐 요 학생 같은 경우는 데모를 하러 갔다기보다는 이제 마산에 있는 마산상고, 이 사람 원래 집은 전라도인데 마산상고로 입학을 하게 돼요. 마산상고 하면, 상업고등학교 하면 이제 여러분이 뭐 실업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전에 가장 잘 나가는 학교들이 상고나 공고였어요. 예전에는. 요 시대쯤에는. 그래서 이때 마산상고면 굉장히 엘리트 학교였고 여기에 입학을 하러 마산으로 가서 이제 입학 준비를 하던 고등학생이죠. 말하자면 요 학생이 형이랑 같이 갔다가 형의 손을 놓친 거예요. 말하자면 거의 이제 뭐 실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가 하나 사라지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시위대 군중 속에 들어있다가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눈을 맞게, 그러니까 눈이 맞게 되는 거예요. 최루탄을 맞게 된 거죠. 근데 원래 최루탄이라는 게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겠지만 최루탄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발사체에다가 넣어서 포물선을 그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쏴야 돼요. 군중을 향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직선으로 쏘게 되면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류탄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최루탄을 쏘게 되면 최루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가스가 퍼지면서 이제 눈물 콧물이 막 나오고 막 구토가 나오고 하는 그런 가스를 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시위를 못하게 만드는 게 최루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쏘는데 그 김주열 군이라는 그 학생이,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잘못 맞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찰도 너무 과잉 진압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애가 최루탄이 눈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니까 우리가 죽였어 이렇게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요 시신을 가져다가 수습해서 쫄쫄 말아서 바위 같은 거를 묶어서 마산 앞바다에다 그냥 버린 거예요. 경찰들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마산 동네에 이제 소문이 쫙 났겠죠. 애가 하나 사라졌다더라. 근데 한 10여일 후에 요 김주열 군의 시신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 떠오른 모습이 여러분 923페이지 사진에,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어요. 거의 서 있는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원래는 요 기사, 요런 기사를 또 내면 신문사나 기자는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자 하나가 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던,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던 기자가 이렇게 조그만 소형 카메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가지고 다니던 기자가 하나 있었는데 마침 그때 마산에서 이제 이런 시신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가서 정말 그냥 정신없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김주열 군의 시신, 여기 지금 이제 물속에 있는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김주열 군이 사망하게 되고,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되고, 자, 그럼 이제 마산 시내가 어떻게 됐겠어? 난리가 났겠지. 그리고 아까 집이 전라도였다고 했잖아요. 남원인가 임실인가 뭐 그랬는데, 엄마가, 이 어머니가 마산에 가서 계속 아들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엄마가 가서 확인을 했겠지? 근데 자기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 난리가 났겠지. 그래서 마산이 전부 다 들썩들썩 하면서 시위가 벌어지게 되죠. 주열이를 살려내라.
이러면서 시위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서울까지 확대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4.19 혁명이면 4월 19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하루 전날 4월 18일 날 고려대 학생들이 고려대 학교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게 되고, 요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 또 총을 쏘게 돼서 학생이 몇 명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난리가 났겠지? 그래서 4월 19일 날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게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4.19 혁명입니다. 자, 그러면 그 4.19 혁명에 여기부터 볼까요? 도화선이라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4.19 혁명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된 어떤 직접적 계기 시위가 된 그 사건이 뭐냐면 이 28 대구 학생 일거. 자, 28 대구 학생 일거인데, 자, 거기 볼까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여기 28이 아니라 228인데 하나 빠졌네. 228 대구 학생 일거고, 말 그대로 2월 28일이에요.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지금 분위기가 여당,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제 후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유세하잖아. 근데 이제 학생들, 물론 투표권은 없어요. 학생들이 투표권은 없지만 학생들이 가서 막 환호하고 막 이런 게 싫으니까 2월 28일 날 야당 후보가, 야당 이제 유세가 대구에서 있을 계획이었어요. 그러자 거기에 학생들이 막 쫓아다니고 이제 환호하고 이게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연락을 내렸겠죠. 학생들을 전부 다 등교시켜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으로 학생들을 싹 학교로 등교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인데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시위에 쫓아다니고 환호하고 할까봐 꼴보기 싫으니까 다 학교에 와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등교시키니까 학생들이 우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촉발이 된 거다. 그래서 이 28 대구 학생 의거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의 어떻게 보면 도화선, 시작점. 도화선이라는 게 시작점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92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3.15 부정선거 비밀 지령해서 아까 제가 그 외에 디테일하지 못했던 부정선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투표함 바꿔치기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학생과 시민들의 마산 의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주열 학생이 실종되고 4월 11일에 시신이 발견되고 결국에는 시위가 일어났고, 고려대에서 먼저 기습 시위가 있었다고 했고요. 4월 19일 전국적인 시위,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시위가 있었죠. 자, 이렇게 시위가 한 10여일 지속되다가 4월 25일 날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이 발표가 돼요. 자, 지금이야 뭐 학교도 대학교도 워낙 많고 교수도 워낙 많고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대학 교수다? 그러면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이제 엘리트. 대학 교수 하면은 가장 최고의 엘리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반대했다? 아, 그럼 다 돌아선 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돼요. 자, 4월 26일에 이승만의 하야라는 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거죠. 이승만이 스스로 내려오겠다. 그래서 하야를 선언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유해가 우리나라로 돌아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4.19 혁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 4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됐고 그것에 대해서 시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김주열 군 사망 사건. 자, 이렇게 연관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결국에는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 정치를 무너뜨린 민주혁명이다. 이게 바로 4.19 혁명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세요. 미완의 혁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혁명은 혁명인데 왜 미완이냐? 완성되지 못했냐?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누군가는 국정을 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허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부를 이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허정과도 정부, 아이고 왜 이러니? 다 해버려야지. 허정과도 정부
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허정이라는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꾸려졌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헌을 하게 돼요. 자, 우리 1차 개헌, 발췌 개헌, 2차 개헌, 사서입 개헌, 3차 개헌은 4.19 혁명 이후의 개헌. 자, 그러면 개헌을 해서 헌법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까지 가게 된 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중심제여서 독재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다른 체제로 바꾸면 그러면 독재 정치가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 체제, 헌정 체제를 바꾸게 되죠. 그게 바로 3차 개헌이고요.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자, 내용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다. 자,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 대통령제가 아니고요.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의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 내각 책임제 하면 여러분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면 딱 좋냐? 영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체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죠, 그래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민이 대통령 선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하죠. 말 그대로 정부의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우리는 따로따로 선출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내각 책임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요.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여기에 다수당이 있겠죠. 당이 여러 개니까. 요 다수당이 국회의원 배출한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각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대통령 따로 뽑고 국회의원 따로 뽑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으면 그 대통령이 무슨 부 장관, 무슨 부 장관, 무슨 부 장관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각을 구성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런데 내각 책임제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잖아. 그러면은 다수당이 있겠지. 많이 당선된 그 당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당에서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이제 무슨 부 장관, 무슨 부 장관 이렇게 다 나눠서 국회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아요. 자, 우리나라의 핵심은 정부죠. 근데 내각 책임제의 핵심은 국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만 설명했지만 사실은 내각을 해산할 수도 있고, 연립 내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이점 더 있지만, 우리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대통령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따로 뽑지만, 내각 책임제에서는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알아서 정부를 구성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고, 양원제 같은 경우는 참의원, 민의원, 우리 미국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의원, 민의원이 있었어요. 물론 제대로 구성되거나 활동하거나 하지는 못했죠. 예, 거의. 왜냐면 요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요 내각이 1960년에서 61년이라고 지금 이렇게 연도가 써 있지만 실제로 이 정부가 있었던 건 9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양원제가 이루어지고 하는 건 사실 어려웠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3차 개헌이 이루어지고 개헌을 했으니까 다시 총선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새로 국회의원을 뽑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죠. 왜 우리가 4.19 혁명이라는 게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 정치를 몰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여기에서 대통령을 또 선출하죠. 그래서 내각 책임제라고 해서 대통령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윤보선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 여러분 몇 대 대통령일까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가면서 볼까요? 여러분 1대 대통령 누구? 1대 대통령 이승만, 2대 대통령 1대 이승만, 2대 이승만, 3대 이승만, 3대까지 이승만이죠. 아까 4대 대통령 선거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4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가 됐으니까 4대 대통령이 누구야? 윤보선 대통령이에요. 4대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 그래서 사실 윤보선 대통령이 좀 존재감이 없죠. 존재감이 없는 대통령이 물론 많지만 대통령 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이고 그 뒤에 한 명 있어요.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10대 대통령이 있는데
잘 모르지. 네, 들어본 적도 없고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자, 그런데 내각 책임제 정부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국회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국회의 우두머리가 이제 총리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국무총리 중심의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고, 헌법이 한번 바뀌었죠. 3대 개헌, 3차 개헌으로. 그래서 이공화국이라고 불러요. 이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요 장면이 아까 부통령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요 장면 중심으로 정부가 꾸려졌고 돌아갔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정부는 9개월밖에 안 갔기 때문에 뭐가 없어. 예, 뭐 업적이 없어요. 9개월밖에 없었는데 뭐 업적이 있을 리가 있겠어? 그래서 그나마 업적을 찾자면 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이 마련이 됐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이 마련이 됐다. 자, 여기서 이제 맹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된 거야? 마련된 거야? 마련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련만 된 거야? 그럼 실시된 건 아니야? 실시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만 마련한 거야. 우리가 계획만 짰어. 뭔 말인지 알지? 여행 가려고 우리가 계획만 짰어. 여행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계획만 짰어. 알겠죠? 그게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 마련. 자, 우리가 마련했다, 시도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결론은 뭐야? 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는 못했구나. 실시나 시행된 건 아니구나. 네, 마련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독재 정치를 무너뜨리고 이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화의 진전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민주화의 진전을 한번 맛본 거잖아. 쉽게 말하면 한번 대통령을 쫓아내고 하야를 시키고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시위를 하면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시위나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언론의 활성화, 노동운동, 학생운동의 활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설명해보면 약간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 혼란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잖아요. 365일 혼란스럽겠어? 그렇진 않겠지. 그래서 진행이 되면서 점차 안정이 되겠지만,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네. 내가 정리 좀 해야겠네. 그러면서 또 박정희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민주화의 진전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통일 논의가 굉장히 활성화되던 시기예요. 정부 차원에서는 통일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민간 차원에서 자, 이제 분단이 되고 나서 사실 얼마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통일하자.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학생들도 통일 논의를 통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학생과 정치적으로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혁신 계열에서 중립화 통일론, 평화 통일론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좀 더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장면 내각이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4.19 혁명에서 독재 정치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 장면 내각이 수립됐다고 해서 이때 정치했던 사람들이 엄청 막 개혁적이면서 막 참신하고 막 이런 인물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어느 당이 되면 뭐하냐? 그놈이 그놈이지? 막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비슷해. 이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실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엎어치나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개혁적인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내부 갈등, 그러면서 분당이 돼요. 민주당과 신민당 이런 식으로 분당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책임자, 그러니까 4.19 혁명 일어나게 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이 좀 미약했고, 거기에다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좀 더 민주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반공법이나 데모 규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전히 민주화운동은 탄압을 하면서 여전히 통일 문제는 소극적이면서 여전히 부정선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고, 거기에다가 내부 갈등이 있었고 하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런 것들도 놔두면 해결이 돼 가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때 저거 내가 처리해야겠네. 내가 하면 잘하겠네. 라고 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박정희 정부죠. 그래서 5.16 군사정변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5.16 군사정변 볼 건데요. 여러분은 923페이지에 자, 서울대학교 물리대 선언이라고 해서 이제 4.19 혁명을 나타내는 사료예요. 자, 거기 보시면 진리의 상아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실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에 참담한 박도에 뿌리고자 하는 바이다. 이 문장만 읽어보면 사실 뭔 말이지? 좀 말이 어렵죠. 네, 말이 좀 어렵고 상아탑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상아탑이라는 게 대학을 상징하는 표현이어서 여기에 뭐 진리의 상아탑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거 이제 대학생들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맨 마지막에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종합해보면 3.15 부정선거 때문에 있었던 4.19 혁명과 관련된 사료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924페이지 장면 내각의 성립에서 3차 개헌이 또 나왔으니까 한번 개헌의 내용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32조, 두 번째 32조. 민의원 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참의원 의원의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하며 그 정수가 민의원 의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핵심은 민의원과 참의원, 국회가 두 개네? 양원이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53조 볼게요.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대통령을 어디서 뽑아? 국회에서 뽑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회 중심이구나. 내각 책임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면 내각 제2공화국까지 그리고 924페이지 왼쪽에 사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료거든요. 거기에 포스터에 글씨가 보일란가 모르겠다. 거기 뭐라고 써있는 거냐?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문구에 뭐라고 써있냐?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뭔가 통일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해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사진으로도 플랜카드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장면 내각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표현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넘겨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 혁신 계열, 중립화 통일론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장면 내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통일 논의 활성화 이런 것도 했지만 이런 표현, 이런 건 다른 데는 안 나오거든요. 혁신 계열의 중립화 통일론 이런 말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거 나오면 장면 내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5.16 군사정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